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의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알선업자를 봐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던 건데 보도를 두고 언론사 두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건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면서 피해자 윤석열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옥 앞 제작진들이 언론자유 수호 등의 문구를 들고 검찰 수사팀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 침탈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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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넘게 이어진 실랑이 끝에 검찰은 당시 보도를 한 기자들의 자리, 또 뉴스타파 서버에 보관된 보도에 대한 자료들을 압수했습니다. 상암동 JTBC 사옥, 또 JTBC에서 뉴스타파로 이직한 기자를 포함해 기자 2명 자택에도 수사관들이 찾아왔습니다. JTBC는 작년 2월, 뉴스타파는 작년 3월, 각각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가 포함된 수사팀이 대장동 대출 알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이들 보도가 악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언론사와 기자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영장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는데 기자가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혔습니다. 신학림 전 자문위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보도 대가로 1억 6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비리 의혹 수사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를 겨냥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 최소한 부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보도 경위와 대가 관계, 배후 세력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들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묻자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들은 다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수사 상황을 지켜봐달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수사 대상이 된 보도들은 작년 대통령 선거 직전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나온 의혹 보도들입니다. JTBC는 대장동 대출 알선업자가 수사를 받을 때 주임 검사인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전했고, 2주 뒤 뉴스타파는 변호인인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중수과장이 통해서 사건을 봐줬다는 김만배 씨의 육성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건 뭔지, 당사자들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신재웅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작년 2월 21일 JTBC 뉴스룸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진술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조우영은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실제로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던 겁니다. 당시 주임 검사는 윤석열 중수 2과장입니다. 검찰은 당시 JTBC 소속이던 봉지욱 기자가 넉 달 전 조우영 씨를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 없고 대장동 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니란 걸 확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는데도 제3자 진술만 인용한 악의적인 보도라는 겁니다. JTBC는 왜곡된 보도를 했다고 사과했고, 봉 기자는 당시 조 씨가 자신에게 불리하면 거짓말을 해 다른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과 여러 증언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인데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조우영의 말 자체를 제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2주 뒤 대선을 사흘 앞두고 뉴스타파는 6개월 전 신학림 전 전문위원이 김만배 씨와 나눈 대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 다른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검찰은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신학림 전 전문위원이 이 보도 과정에 개입했고, 뉴스타파는 악의적으로 녹취를 짜깁기에 보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측은 녹음 파일 일부 대목을 분명하게 처리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숙고 끝에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했고 외부 개입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네, 법조팀 나세용 기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나 기자, 압수수색 영장에 피해자 윤석열 이렇게 적시가 됐습니다. 수사의 성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보도를 해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신앙님, 김만배 이 두 사람이 허위 보도를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였죠. 네. 이 경우에는 보도를 한 언론사,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이 두 사람에게 속은 피해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하려고 거짓 보도를 했다면 이 각 언론사와 취재 기자는 이 허위 보도를 공모한 범죄자, 다시 네. 말해서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가 언론사를 겨누기 시작한 겁니다. 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명예훼손 피해자라는 건데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재판에 넘겨서 처벌을 할 수 없는 죄이거든요. 네. 당장 수사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앞으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할 거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미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처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자가 대통령이라는 이 최고 권력자인데다가 네.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네. 점 때문에 하명 수사라는 논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사실 대선 직전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 이거 뭐 대다수 언론사들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서 또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대적인 언론 사정으로 지금 이어질 거라고 봅니까? 네, 검찰은 이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다 확인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JTBC와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해당 보도를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저희 MBC 기자들도 이미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요. 네. 수사 쟁점은 이 윤석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이 비방할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지금 검찰이 저희에게 관련 기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죄인데 네.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보도한 기자들은 대선 후보의 검사 시절 수사와 관련된 의혹들은 보도의 공익적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법조계에선 선거 후보자 검증 보도가 비방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 있고요. 네. 더구나 검찰이 보도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이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보다는 공보 활동이 더 중요한 수사, 사실상 언론 겁방용 수사 아니냐라는 비판도 법조계에서 그리고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세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뉴스타파와 JTBC 그리고 여러 언론단체들은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했다. 군사 독재 시절 보안사의 군홧발이 검찰의 구둣발로 바뀐 것 말고 뭐가 달라졌냐고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세계 최대 언론인 단체인 국제기자연맹도 언론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언론 자유를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타파는 검찰의 일사불란한 압수수색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보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탄압, 독립언론 탄압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히 민주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거입니다. 보도국에 진입하지 않는 전제로 압수수색을 받아들인 JTBC의 노조와 기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 압수수색을 시도한 검찰의 위험한 발상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1개 언론단체는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했다며 긴급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지금 언론계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이고 여론재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검찰이 여론조작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면서 언론 자유의 시계가 독재 정권 때로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보안사 군인들이 언론을 검열하고 군홧발로 언론 자유를 짓밟았던 과거가 검찰의 구둣발로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 본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했던 전현직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3명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에선 뉴스타파의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등록 취소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했던 TBS의 라디오 진행자들에 대해서도 감사와 징계를 지시했습니다.
대대적인 언론 압박에 140개국 60만 명의 언론인이 가입한 국제기자연맹 IFJ는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언론 자유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뉴스타파는 검찰을 가장 비판적으로 검증해온 언론사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검찰이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동안 건물 밖에선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은밀하게 수사할 때 쓰라는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 전출검사의 기념사진 촬영에 쓰인 내역들이 공개됐습니다. 송구민 기자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울산지검은 특수활동비 1,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7월 8일 하루에만 검찰청 소속 17명에게 1,450만 원을 나눠줬습니다. 직전 6개월치 특활비가 1,040만 원인데 유독 7월, 그것도 하루에 6개월치보다 많은 은밀한 수사 비용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특활비를 몰아쓴 뒤 7월 19일 송인택 당시 울산지검장은 퇴임했습니다. 퇴임하기 전에 또는 다른 검찰청으로 이임하기 전에 몰아쓰는 행태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69,800원짜리 특활비 영수증, 공기청정기 렌탈 브랜드 이름이 적혔습니다. 가리지 못한 부분이 코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건 장흥지청도 인정을 한 겁니다. 공기청정기 렌탈비로 썼다. 8개월 동안. 검찰이 뉴스타파 압수수색에 나선 날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지방 언론들과 함께 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압수수색 때문에 기자회견은 건물 밖 주차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출검사의 기념사진 비용 10만 원, 햄버거 집에서 결제한 12,100원도 특활비였다고 뉴스타파 측은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매번 내역을 꼼꼼히 가려 공개했는데 실수로 제대로 못 가린 영수증에서 구체적인 실태들이 속속 포착된 겁니다. 결국 햄버거 하나 가리려고 하는 거냐. 이게 무슨 대단한 수사 기밀이냐. 지방검찰청의 특활비를 추가로 분석하고 있는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은 특활비 내역이 불법 폐기된 정황도 있다며 왜 검찰 스스로 수사하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신 후보자는 과거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해 전두환 씨를 두둔하는가 하면 12.12 쿠데타를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군 미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말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9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한 국방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 제목은 한국군 쿠데타 가능한가? 신 후보자는 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제2의 박정희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명령을 하면 밑에 부하들이 따르나요?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좌파들의 공작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군은 그때부터 지휘체계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좌파들의 교묘한 담론 및 공작이 우리 보수 쪽에도 머리가 세뇌당한 겁니다. 전두환의 12.12 쿠데타에 대해선 구국의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까지 뭐 사람들은 뭐 권력욕 독재자는데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뭐 서울에 보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 더 나아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시민들을 학살했던 전두환을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또 광주에서 사격용 방문한 적도 없는 전 대통령을 불러서 지금 광주에서 저 망신을 주는데 헬기 사격. 지금 누구 국민 하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뒤에 곧장 말을 바꿨습니다.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그에 관련된 그것은 대부분 확정 판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신원식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도 해명해 진땀을 뺐습니다. 국방부가 갖고 있는 역사적 평가하고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국방장관 후보자는 아니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3년 전에는 한 보수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군 미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 미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국방장관으로 지명하면서 그의 발언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유인촌 후보자는 MB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했고 이 정부에 맞는 예술가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을 괴담 수준이라면서 역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검은색 운동복에 헬멧을 쓴 채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15년 만에 다시 장관에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 또는 예술가들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이 정부에 맞게 아마 그렇게 한번 다시 잘 가듬어 보라는 그런 뜻으로. MB정부 시절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대립적인 관계가 있었을 뿐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장관에 임명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대립적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불행한 일이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문체부 진상규명위가 발간한 백서에는 유인촌 장관 때 20명 넘는 기관장이 강압적으로 물러났다고 조사됐습니다. 또 촛불 집회에 참석한 단체의 보조금을 끊기 위해 문체부가 예술위원회를 압박한 정황도 담겨 청문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 여가부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저출산이나 노인 빈곤 등의 정책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 여가부 공무원들이 행복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에 대해선 가짜뉴스가 괴담 수준이 돼가고 있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70년대 학번이 어떻게 70년대생하고 그렇게 친구 관계를 맺기로는 너무도 먼 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책임 소재가 드러나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어제 러시아 우주기지를 방문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둘러보면서 끊임없이 묻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2차례나 실패했던 정찰위성의 발사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3차 발사에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시찰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은 궁금한 게 끊이질 않습니다. 라켓도 있고 보조 비행체까지 포함해서 8m네. 푸틴 대통령과 걸으면서도 묻고 이게 뭐 화염. 상기된 얼굴로 로켓 시험동과 발사시설 곳곳을 둘러봅니다. 소유주 이 안가라를 비롯한 운반 로켓들의 구체적인 기술적 특성과 조립 및 발사 과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셨습니다. 올해 2번의 실패로 체면을 구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다음 달로 예정된 3차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북한 위성은 워낙 구형이라 러시아가 이미 버린 기술, 고해상도 카메라나 레이더, 로켓 엔진 성능의 시험 장비 등만 건네줘도 큰 도움을 받을 거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술이 이전되더라도 다음 달 정찰위성 발사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느 도움을 주더라도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뚝딱거려서 로켓을 개조하고 인공위성을 만일에 러시아가 기술을 준다 하더라도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려요. 개조하는 데는. 북한이 재래식 포탄이란 현금을 주고 러시아로부터 어음만 받은 채 끝나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 말고 무엇을 더 얻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러시아가 포탄을 얻어 전쟁에서의 급한 불을 끄고 나면 북한과의 약속은 얼마든지 내팽개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오늘 오후 극동 하바롭스크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하바롭스크주에 도착한 뒤 내일 오전 러시아의 첨단 다목적 전투기와 민간 항공기를 생산하는 전투기 공장 시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북한의 최대 후견국이었던 중국은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중국의 속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두 나라 사이의 일이라며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朝鲜领导人对俄罗斯的访问，这是朝俄之间的安排，关系到是朝俄之间的关系。 이를 놓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한 불쾌감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개입 여지가 커지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를 보면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일 뿐 사실상 암묵적 지지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견제 효과를 가져올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북러 간 협력 강화는 미국이 초래한 것으로 잦은 한미 군사 훈련이 동북아의 균열을 만든 데 따른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러 관계는 더 강화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은 여전히 최대 후견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中朝是山水相连的友好邻邦，当前中朝关系发展良好。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 달에는 중러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5 포럼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인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회담 내용 조율을 위해 18일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주도의 압박이 강화될수록 중국도 북한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렛대로 삼아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시대 대결 구도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열대성 폭풍으로 대홍수가 발생한 리비아의 사망자 수가 2만 명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변과 도시 곳곳에서 시신이 끝없이 발견되고 있지만 수습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이었던 곳에 거대한 강이 생겼습니다. 해안 도로는 사라져버렸고 도시는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다니엘이 강타한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항구 도시 데르나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댐이 붕괴된 현지 시간 10일, 빠르게 불어난 물은 순식간에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렇게 도시의 4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최소 6천 명. 하지만 데르나 시장은 실제 사망자 수가 최대 2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르나시 인구가 12만 5천 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주민 6명 중 1명이 이번 대홍수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현지 취재 중인 외신 기자들은 희생자들의 시신이 해변에 수십 구씩 밀려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병원에는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어 주검이 널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واعداد وارقام هائله ما إن لله وإنا إليه راجعون. 국제사회의 도움도 잇따라 유엔은 $1,000만, 우리 돈 약 132억 원을 리비아 참사 대응에 쓰기로 했고 이집트와 튀니지, 튀르키예 등 이웃 국가들은 구조대원과 의료진을 급파했습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리비아에 최소 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거라며 수인성 질병 유행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차를 몰아 인도로 돌진하고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14명의 사상자를 냈던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오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범인 최원종 측은 기록을 아직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10여 분 만에 끝이 났는데요.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사형을 선고하라면서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수원지법 성남지원.
짧은 머리에 마스크를 쓴 최원종이 수갑을 찬 채 법원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최원종을 태운 호송버스가 떠나자 피해자 유족들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흉기난동범 최원종의 첫 재판은 불과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최원종 측이 수사 기록을 아직 보지 못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허무하게 끝난 첫 재판. 유가족들은 최원종 측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무고한 시민이 희생을 당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살인자에게 인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20을 간 넘긴 외동딸을 비명에 떠나보낸 부모는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사형을 원합니다. 저희 딸아이 겨우 20살인데 인생을 완전히 빼앗아갔어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저희 딸아이 죽인 사람하고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 달 동안의 구치소 생활이 힘들다는 취지의 편지를 최근 한 매체에 보냈던 최원종. 2주 뒤 공판을 이어가자는 재판부의 주문도 거부하면서 다음 공판은 약 한 달 뒤인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오늘은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 뉴스데스크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강화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피해를 막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의 범인인 전주환이 피해자의 옛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아닌 잘못된 표현이 방송됐습니다. 유가족분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혼자 순찰 근무를 하다가 무참히 살해를 당했던 현장의 안전을 점검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달라졌을지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녔던 전주환으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 스토킹에 시달린 기간은 2년이나 됐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스토킹으로 연거푸 고소도 해봤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지기 전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출근해 사내 메신저를 켤 때마다 어떤 말이 와 있을지 조마조마하다.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에 대한 공포를 떨쳐낼 수 없다던 피해자에게 그 공포는 자신의 일터에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쏟아진 대책들. 1년이 흐른 지금 현장은 안전해졌을까?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피해자처럼 홀로 순찰을 돌지 않도록 2인 1조 근무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직원들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공사 직원 1000여 명을 상대로 2인 1조 출동과 순찰을 지침대로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부정적인 답변이 80%를 넘었습니다. 인력을 늘리지 않은 채 현장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정부인데 어떻게 두 사람이 다 나가서 순찰을 돌아요. 지하철역에서 다뤄져야 되는 다양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누가 수행을 할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구조거든요. 공사 측은 방검복과 페퍼스프레이 같은 안전장비도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직원들은 대부분 장비를 전혀 쓰지 않거나 가끔 착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요금 정산, 장비 점검, 주취자 대응 등 동시다발적인 업무 때마다 챙기기 어렵고 법률적 책임도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지켜서 페퍼스프레이를 사용하되 그 이후에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저희는 이거 쓰지 말라는 소리 아니야?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채용 절차도 강화됐습니다. 음란물 유포 처벌 전력을 갖고 입사했던 전주환의 살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성범죄와 스토킹 등에 따른 벌금형 전과도 공사 채용의 결격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범죄 경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방조를 거쳐서 스토킹으로 연결되거나 발생 지속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동료의 안타까운 희생에도 안전한 일터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추석이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슬슬 명절 준비해야겠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한 마트에서 한우를 할인 판매한다는 소식에 문 열기 전 새벽부터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만큼 장바구니 물가 걱정이 크다는 그 뜻이겠죠? 공윤성 기자가 추석 물가 어떨지 점검해봤습니다. 오전 7시 반, 마트 문이 열리기도 전 입구에 수십 미터의 줄이 생겼습니다. 새벽 5시에 도착했는데도 3등. 선착순 400명에게만 한우 1등급을 최대 40%까지 싸게 판다는 소식에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4시에 나왔어요. 치맛살이 맛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치맛살 못 사 먹거든요. 서민이라 비싸서. 과일도 너무 비싸고 지금 모든 게 다 비싸잖아요. 근데 고기락도 좀 이렇게 싸게 주니까 숨통이 트여서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천천히 들어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100g에 9,980원에 팔던 등심은 6,980원. 13,800원이었던 토시살 같은 특수 부위도 8,98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1인당 3팩까지만 살 수 있는데 행사 시작 40분 만에 모두 동이 났습니다. 올해 대형마트에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구입 비용은 40만 3,280원으로 지난해보다 2%가량 올랐는데 고깃값이라도 아끼려 행사장을 찾은 주부들도 많았습니다. 명절 때 쓰게요. 올해는 좀 더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절약해갖고 살 수 있는 거는 다 그래도 준비하는 거예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폭우로 일조량이 부족해지면서 사과 등 과일 가격이 크게 뛰었고 대신 배추와 애호박 등 채소류 가격은 다소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7일까지 전국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전통시장에서 밤, 복숭아 등 가격 부담이 큰 품목에 대해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을 지원하고 쌀, 쇠고기 등 추석 성수품은 1일 물가조사를 진행해 민생 대책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한가위를 앞둔 사과 수확철에 맞춰 요즘 사과 축제 열리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 유명 사과 축제에는 사과가 없습니다. 이상 기후에 병해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북 장수의 한 사과 축제장입니다. 매년 추석을 앞두고 좋은 사과를 구하려는 고객들로 북적였지만 올해 분위기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11개의 사과 농가가 참여했지만 올해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사과 축제에서 사과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고온이 되니까 사과가 다 썩 없어요. 그래서 사과 예년에 1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네, 이처럼 사과 홍보 마당에는 수십 개의 판매 부스가 마련돼 있지만 사과를 직접 살 수 있는 곳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 물량이 없다 보니 가격도 치솟았습니다. 추석 선물용으로 박스 포장한 사과 15개의 가격은 무려 8만 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금액 듣고 부담을 좀 느껴하는 것 같긴 해요. 조금 저렴한 것 같긴 한데 일반 마트보다는 근데 그 크게 차이는 없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상처 입고 크기도 제각각인 사과를 싸게 파는 코너에만 사람들이 몰리고 축제장 다른 부스는 오미자나 포도 같은 다른 과일이 쌓여 있습니다. 집중 호우가 길고 그런 피해 때문에 그 낙과도 많고 해서 예년에 비해 지금 많이 줄었어요. 봄철에는 냉해와 여름철 장마로 탄저병으로 사과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달 홍로 사과 도매 가격이 10kg 기준 지난해보다 최대 160% 이상 비쌀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었지만 열차 운행이 평소의 70% 수준으로 줄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노사 양측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2차 총파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행 취소가 잇따르면서 승강장이 텅 비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갑작스러운 운행 취소나 시간 변경으로 여행 계획을 바꿔야 했습니다. 파업했다고 이제 환불해야 된다고 그래서 바꿨어. 차 렌트도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바꿀 게 많아요. 지하철도 코레일 운행 구간에서 30%가량 운행이 줄어 배차 간격이 늘었고 5분 안쪽으로 좀 딜레이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평소보다. 춘천과 수도권을 잇는 ITX와 경춘선 운행 횟수도 축소됐습니다. 평일 출근 시간엔 큰 변동이 없지만 주말엔 40%가량 줄어 걱정이라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춘천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테고. 수도권 철도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기지의 수송 능력은 평소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철도 노조는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수서행 KTX 열차 투입과 민영화 시도 중단, 4조 유교대 전면 시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도를 멈춥니다. 폭주하는 윤석열표 민영화 열차를 멈춰 세우고 선로를 바로잡기 위해 멈춥니다. 코레일은 국민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사태 해결을 희망한다면서도 철도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며 노조에 날을 세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사장으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습니다. 철도 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으면 2차 총파업도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레일은 파업 등 쟁의 행위 중에는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76일을 이어간 지난 2016년 파업처럼 이번 파업도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수업 도중 장난을 친 초등학교 2학년생에게 담임 선생님이 벌로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담임을 다른 교사로 바꿔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넣고 학교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법원까지 찾게 됐는데요. 대법원이 교권을 존중하지 않고 학부모가 부당한 간섭을 반복하는 건 교권 침해가 맞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학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난 4월,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수업 도중 생수병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칠판에 레드카드, 즉 경고 게시판에 학생 이름을 적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날 바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이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건 아동학대라며 담임을 바꿔달라고 항의했습니다. 잔뜩 화난 목소리로 9살짜리를 청소시켰어요 하면서 교감과 면담하고 남편과 함께 다시 찾아오고 이어 석 달간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낸 채 담임 교체 요구를 8번 반복했습니다. 교육청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에 시달린 선생님은 스트레스에 따른 기억 상실 증세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교권 침해를 멈추라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통지를 받은 학부모는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2년 만에 교권 침해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교육하는 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받아야 한다며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교사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분별한 담임 교체 요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판례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국교총은 교사들을 괴롭혀온 무차별한 담임 교체 요구 등 악성 민원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늦은 밤 오토바이로 난폭 운전을 하며 경찰차를 향해 폭죽까지 쏘던 10대 폭주족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7개월을 추적한 끝에 10대 13명을 모두 붙잡았는데 이들은 호기심에 폭주를 벌였다고 답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의 한 도로. 경찰차가 폭주족이 탄 오토바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멈추라고 경찰이 지시하자 한 오토바이가 경찰차 앞으로 다가오더니 운전석 방향으로 폭죽을 쏘기 시작합니다. 또 한 폭주족은 경찰을 조롱이라도 하듯 양팔을 들어 흐느적거리며 춤을 춥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폭주족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같은 장소에 폭주족들이 보란 듯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조롱하듯이 경찰차 앞을 가로막고 폭죽을 쏴대며 난폭 운전을 벌입니다. 이날도 10대 1명만 검거됐고 나머지 폭주족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CCTV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모두 13명이 가담한 것을 확인해 7개월 만에 모두 붙잡았습니다. 이 중 12명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하늘로 향해서 쏘다가 경찰차가 이제 쫓아오니까 그냥 한번 이제 쏘기 시작해서. 경찰은 이들이 경찰차에 폭죽까지 쏘며 검거를 방해했지만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한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가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서 옷을 만들어 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회사까지 차려서 판 옷이 정품 가격으로 치면 340억 원어치인데 알고 봤더니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성 재킷입니다. 원단뿐만 아니라 단추 모양까지 국내 유명 브랜드 재킷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이른바 짝퉁입니다. 145만 원인 정품 재킷보다 더 꼼꼼하고 완성도 있게 제작했다며 모방품을 32만 원에 살 수 있으니 이득이라고 홍보합니다. 이 업체의 사무실에 특허청 사법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영장 대신 좀 하겠습니다. 어디 자리 좀. 선반에는 옷과 신발, 액세서리 등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언뜻 보면 명품 같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유명 제품을 그대로 모방해 상품을 만든 후 자체 라벨을 붙여 판매했습니다. 명품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만든 옷에 자사 상표를 붙이는 이른바 라벨가리 수법입니다. 유명 SNS 인플루언서인 대표는 일단 의류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명품 제품을 구입한 뒤 디자인과 원단 혼용률을 확인하고 반품한 뒤 진품과 거의 똑같은 모조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팔았고 적발돼 벌금을 내도 이익이 더 크자 같은 범죄를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종 전과가 위법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상표법 위반이었습니다. 벌금 내는 것보다는 범죄로 해서 얻은 수익이 더 큰 거예요. 특허청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모방품 2만여 점, 정품 가격으로 344억 원어치를 판매한 일당 7명을 적발하고 30대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의 범죄 수익 24억 원도 회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미국에서는 살인을 저지르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한 수감자가 탈옥한 지 2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도주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총기까지 훔쳐서 달아났는데요. 2주 동안 이어진 흉악범의 도주극에 인근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장한 경찰 수십 명이 허름한 옷차림의 남성을 포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교도소를 몰래 빠져나온 수감자 카발 칸테입니다. 2021년 전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수감된 지 9일 만에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교도소 건물 벽과 벽 사이에 팔과 다리를 뻗어 개걸음으로 올라가 지붕을 넘어간 겁니다. 당시 교도관은 수감자들의 농구 경기를 보느라 1시간이 넘도록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카발칸테는 인근 지역에서 음식과 차량을 훔치는가 하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으며 경찰을 따돌렸고 주택 차고에서 총기와 탄약을 훔치다 집주인의 총격을 피해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현상금 2만 5천 달러를 내걸고 헬기와 열화상 카메라, 수색견까지 동원해 24시간 수색한 끝에 교도소에서 48km쯤 떨어진 지역 풀숲에서 자고 있던 카발칸테를 발견했습니다. 훔친 소총을 붙잡고 기어서 도망가려는 카발칸테를 경찰견이 물어 붙잡았습니다. Cavalcante did not realize he was surrounded until that had occurred. He began to crawl through thick underbrush, taking his rifle with him as he went. 흉악범의 도주극이 이어진 2주 동안 인근 지역 교육당국이 학교를 임시 폐쇄하는 등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It's just kind of nice that, to know that
they got them, and we can go back to life. Go back to doing our thing normally. 해당 교도소에서는 지난 5월에도 다른 죄수가 똑같은 방식으로 탈출했다 붙잡힌 적이 있어 수감자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중국 화웨이에서 출시한 스마트폰이 지금 중국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관영 매체들도 연일 이 제품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던 애플의 아이폰은 비상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화웨이 매장. 스마트폰이 전시된 진열대 앞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관심은 새로 출시된 메이트 60 프로 제품. 不是自研的吗？可以来看一下。可能会。它没有，现在没有货。 6,999위안, 우리 돈으로 약 127만 원 정도의 고가 제품이지만 예약조차 받지 않습니다. 因为订的人比较多了，无法保证后期交货，所以现在已经是取消预定了，是需要等一段时间。 중국 배우 성룡도 이 제품을 사려다 실패해 화웨이의 다른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는 목격담이 SNS에 올라올 정도입니다. 화웨이는 지난 2019년 미국의 제재로 5G 통신용 반도체 수급이 막혀 사실상 스마트폰 시장에서 자리를 잃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 메이트 60 프로로 제조 국산화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我们确实取得了一个很重要的突破，就是把智能手机的最关键的这个芯片的部分呢，5G芯片的部分呢，可以实现一个国产化。 화웨이에 대한 이른바 애국 소비 열풍도 중국 사회에서 감지되는데요. 화웨이는 이 기세를 몰아 올해 하반기 출하량을 20% 늘려 최소한 4천만 대를 시장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과 중화권에서 매출의 거의 20%를 올리고 있던 애플은 중국 정부가 공무원 등에게 사실상의 아이폰 사용 제한령을 내리면서 비상입니다. 近期我们确实注意到有很多媒体爆出苹果手机的有关安全事件。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 15를 내놓으면서 이례적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도 중국 제품들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와서 조사를 벌였던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5년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의견서도 공개가 됐는데 일본 정부가 위안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강제 동원도 인정했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 촉진을 위해 지난해 방한했던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특별보고관. 피해자들과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등 현장 조사를 마친 유엔 특별보고관은 1년여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지난 2015년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권고였습니다. 그는 일본과의 양자 협상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인권적 접근이 부족했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제 기준에 따라 배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Esfuerzos deben redoblarse para garantizar que se investiguen, reconozcan, conmemoren y reparen exhaustivamente el conjunto de violaciones y el sufrimiento de todas las víctimas.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서도 공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군 위안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강제 동원도 인정했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비정부기구 대표단은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한 적이 없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Cannot agree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nnouncement yesterday, right? So because everything is like going well and it's like almost end of the long journey is. 유엔 인권 보고관은 이 밖에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인권 침해 관련 기밀 기록 공개도 권고했습니다. 유엔 특별 보고관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결과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달라는 유엔 측의 당부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의 아들과 딸을 각각 중학교와 초등학교 시절에 불법으로 조기 유학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딸이 미국의 한 유명 음악원에 초청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오빠가 함께 가게 됐다는 건데요. 현행법을 어긴 게 명백한 상황이어서 최고 법원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채용 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딸 첼리스트 이모 씨의 이력입니다. 2002년 10살에 커티스 음악원에 최연소 합격했다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공립초등학교를 다니다 5학년인 2002년 7월 유학 간 겁니다. 성남의 공립중학교를 다니던 장남 역시 2002년 자퇴하고 함께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자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의무적으로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조기 유학을 보낸 겁니다. 이 후보자는 딸이 음악영재로 선발돼 미국 명문 음악원에 초청장을 받았다며 음악원이 보호자 동반을 요청해와 아내가 동행하게 됐고 중학생인 아들도 돌볼 사람이 없어 함께 미국에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은 부모 중 한 명이 공무상 해외 파견을 갈 때만 예외를 인정해 자녀를 돌보러 아내가 동행했다 해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누구보다도 법과 제도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하는 판사라는 지위에 있던 후보자가 자기 자식의 미래만을 생각하고 이 후보자의 부부와 아들, 딸이 가진 10억 원어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걸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비상장 주식도 신고하도록 법이 바뀐 줄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사실 2009년부터 1,000만 원 이상 비상장 주식은 신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이 사람은 신고했어야 합니다. 시행령이 바뀐 줄 몰랐다. 이것은 양심이 없는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시민단체들은 3억 원 이상 재산을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중징계 대상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신호를 어긴 버스에 치여서 세상을 떠난 초등학생 조은결 군. 사고가 발생한 지 넉 달 만인 오늘 1심 법원이 버스기사인 최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 앞. 귀가 중이던 2학년 조은결 군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초록불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인 겁니다. 왜 거기 있는 건데? 마지막이 조 군이 세상을 떠난 지 넉 달여 만인 오늘 1심 법원은 버스기사 최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기사가 신호를 지키고 보행자 보호 의무만 다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엄중한 처벌로 유사 범행이 반복되지 않게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숨죽인 채 판결을 지켜본 유족은 처벌이 약하다며 울먹였습니다. 6년 뒤를 생각하면 저희 아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직도 할 일 많고 할 것도 많고. 당초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한 형량은 징역 15년. 조 군의 부모는 앞으로 발생할 비슷한 사건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지금도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버스기사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은결 군과 부모님 등 유가족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여름철 신선한 김치를 위해선 해발 600m가 넘는 고랭지에서 키운 배추가 꼭 필요하죠.
그러나 폭염과 폭우로 몰고 온 기후변화는 고랭지에서도 진행 중이고 농민들은 점점 배추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곳 강원도 정선에서 기후위기를 목격하고 있는 고랭지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지 비탈면을 따라 들어선 고랭지 배추밭. 여름 내 자란 배추들이 수확철을 맞아 차례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확을 마친 밭에도 아직 배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두 겉이 바싹 말랐거나 속이 무른 배추들. 상품성이 없어 버려둔 건데 2달 전 심은 배추의 절반이 이런 상태입니다. 고랭지 품종이 개발된 1970년대 말부터 40여 년째 배추를 키워온 63살 정덕교 씨. 저지대와 달리 여름에도 배추를 키울 수 있는 이점이 있었는데 10여 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온이 점점 높아졌고 애써 키운 배추밭이 쑥대밭이 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심어만 놓으면 정말 농약 몇 번 안 쳐서 비료 몇 번 안 쳐서 잘 됐었는데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환경이 나빠졌거든요. 해가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고 결국 주변 고랭지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배추 농사를 많이 짓던 사람도 있었어요. 한 30농가쯤 모여 있었는데 지금 남아서 끝까지 배추 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고랭지 배추 경작 면적은 2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서늘한 날씨를 좋아하는 배추는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생육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 고랭지 밭이 많은 강원도 태백은 여름철 최고 기온입니다. 7월과 8월 모두 25도 수준이었는데 최근 30년 평균은 26도 안팎으로 높아졌습니다. 배추의 생장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겁니다. 이번 세기 중반이면 고랭지 여름 배추는 거의 사라질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여기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배추가 받고 있는 것으로. 고랭지 여름 배추 수확이 급감하면서 정부는 봄 배추를 냉장 창고에 비축했다 방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약 10,000톤을 저장했습니다. 봄에 비축했던 배추를 공급해서 이제 가격을 안정시킨 바 있는데요. 사실 이 패턴은 앞으로도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추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농민 입장에선 제값 받기가 더 어렵고 이대로면 고랭지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올라가면 풀면 내려가는 것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 최저 생산비를 뽑아서. 갓 단 신선한 고랭지 배추 대신 창고에서 꺼낸 냉장 배추. 기후위기가 가져온 또 하나의 달갑지 않은 변화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6경기 만에 첫 승을 거둔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이 일정을 바꿔서 45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여러 시선을 인정하면서 아시안컵까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유럽 원정 2연전을 1승 1무로 마치고 돌아온 클린스만 감독은 여유가 넘쳤습니다. Oh no, it feels nice. I mean, I hope that all of you would come to England to watch our two games. 현지에서 유럽파 선수들을 점검하려다 계획을 바꿔 귀국한 이유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Yeah, because you asked for it. Oh, no problem. I said I can switch plans. I had plans to go to Bayern Munich. I'm going back and forth, and obviously now I'm going to see some games here, and then I go back, and then I connected with games in Europe. 부임 이후 대표팀의 답답한 경기력은 물론 이른바 유니폼 교환 논란까지 자신을 향한 여러 비판을 알고 있다면서도 모든 평가는 아시안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I don't understand why this would be a reason to criticize something. But I also have a lot of jerseys at home. Over 40 years. This is the benchmark. If you are not doing well, then you should be questioned. And I love tournaments. 6경기 만에 부임 첫 승을 거두고도 예상과 다른 질문 공세를 받은 클린스만 감독. 다음 달 국내 A매치에 대비해 이번 주부터 K리거 점검에 나섭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아시안게임 합류 시점과 관련해서 파리 생제르맹의 확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도 많이 답답한 것 같네요.
조별 예선 1차전 쿠웨이트전까지 이제 닷새. 하지만 이강인의 합류 시점은 아직도 모릅니다. 저도 좀 답답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조석기 합류를 하고 싶어 하고 하지만 PSG와 그 합류 시기가 조율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구단이 이강인의 부상 회복 정도는 알려왔지만 내년 아시안컵 차출을 이유로 아시안게임 합류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미루고 있는 건데요. 선수들도 막내 에이스의 조기 합류를 바랬습니다. 제가 계속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강인이도 연락 와서 팀 분위기가 어떠냐,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도 물어보고 있고 본인도 최대한 빨리 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항상 어디서 뛰든지 다 준비돼 있고요. 제가 해야 할 임무만 전 하면은 된다고 생각해서 딱히 그런 부담감은 없습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모레 결전지 중국으로 출발합니다.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장충고 투수 황준서가 전체 1순위로 한화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기뻐하는 선수들과 함께 부모님들의 표정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한화의 선택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최고 구속 150km를 웃도는 왼손 특급 황준서를 1순위로 지명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원하는 투수가 아닐까 생각하고 미래가 되면 더 원할 투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작년 문동주와 작년 김서현의 황준서까지 한화의 미래는 더 밝아졌습니다. 손발이 다 떨릴 정도로 기쁩니다. 팀에서 필요한 선수가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청소년 대회 동메달 결정전에서 완투로 주목받은 김태견은 두산, 투타 겸업 선수로 기대를 모으는 전미르는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전체 5순위 지명권을 가진 NC도 휘문고 투수 김희건의 유니폼을 직접 만들어 입혔습니다. 1000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NC 다이노스를 위해 제 오른팔을 바치겠습니다. 김희건은 부모님의 반응으로도 화제가 됐습니다. 아들의 지명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행사 이후 함께 사진을 찍고 아들과 뜨거운 포옹을 나눌 때까지 좀처럼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희건이가 최고고 오늘 5번으로 뽑혔지만 아빠는 네가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려. 장충고 원종에는 현장을 찾은 선수 중 유일하게 선택받지 못해 애를 태웠지만 7라운드에서 호명돼 자신은 물론 친구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병규 삼성 코치의 아들 이승민은 SSG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불꽃놀이 속에 농구 경기가 펼쳐지는 장면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을 현실로 만든 이색 농구 경기 투플리에서 확인하시죠.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설치된 야외 특설 경기장인데요. 와, 눈에 보이는 관중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좌석이 7,000석이라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죠? 여기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폭죽의 불꽃놀이까지 농구 경기라기보단 한바탕 축제가 벌어진 분위기예요. 세르비아와 스페인, 농구에서 오랜 인연의 두 나라가 연례적으로 벌이는 친선 경기인데요. 쉴 새 없이 폭죽이 터지는 장관 속에 양팀 선수들도 열심히 경기를 펼쳤습니다. 승부를 떠나 정말 이색적인 경험이었겠네요. 몰래수로 출루한 피츠버그의 배지환, 곧바로 2루 도루 시도하는데요. 공이 어디로 간 거죠? 포수의 2루 송구가 투수 뒤통수에 제대로 맞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수선한 틈을 타 배지환은 어느새 3루까지. 정말 다리만큼은 기가 막히네요. 마지막은 호수비인데요. 높이 뜬 파울 타구를 향해 3명이 동시에 달려가는데 이걸 잡아냅니다. 필라델피아 스콧의 환상적인 슬라이딩 캐치.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수비였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프로야구 SSG 김성현 선수의 깔끔한 수비입니다. 투수의 박수 받을 만하죠?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수도권 지방은 종일 선선한 바람이 불어들었죠. 이 중부지방부터 북쪽에 찬 공기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다만 가을 날씨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는
비구름이 자주 만들어지겠습니다. 지금 서해 남부 해상에서 유입되는 비구름이 전남과 경남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라도 서해안과 강원 영동 지방에 최고 120mm 이상, 경남 해안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80mm 이상이 되겠고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에도 1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전라도 서해안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길이 미끄러울 수 있어서 조심히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2도, 부산이 2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5도에 머물겠지만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에서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다음 주 후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7도까지 떨어져 한층 더 선선해진 날씨로 접어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